네, 안녕하세요. 엊그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지금 어떤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죠. 한 5가지 정도의 절벽에 부닥쳐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한 내부 역동성, 내부 에너지, 정신의 씨앗,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시진핑이가 이제 황제가 돼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시황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진핑의 심리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이 어떤 상태에 있나,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그 지배자인 시진핑은 어떤 심리 유형인가. 그럼 이제 예측이 대충 나오죠. 저는 시진핑이 결국 중국을 좀비로 완성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겁없는 예측이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이내믹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 중국이 어떤 조건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검증해 보고 다른 한쪽으로 이 절대적 지배 권력을 갖고 있는 시진핑의 심리 유형을 보는 것, 이 방법이 아마 꽤 쓸모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 심리 분석의 첫 번째 케이스는 히틀러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분석 결과는 뭐냐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히틀러가 자살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실제로 그 예측이 맞았죠.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심리 분석, 특히 이 정치 지도자가 어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구조 속에 있질 않고 이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정치 지도자의 심리 분석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풍선 사건이 보여주는 게 많아요. 일단 이 풍선이 그냥 보통 풍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더 교란 장치와 그 다음에 정밀 촬영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건져내고 나면 더 확실해지겠죠. 이제 미국에서 건져내면 더 확실해지는데 이게 이제 그 장치도 장치지만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풍선이 날아간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하와이 근처 혹은 괌 근처 아니면 태평양에 떠 있는 미국 전함 위, 뭐 그 항모전단 위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사뭇 다르죠. 네,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항적을 보였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집단이 무슨 마음을 먹고 했나. 지금 이제 그 시진핑은 그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지 좀 타협을 하고 지금 상태보다 더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켄이 원래는 한국을 왔다가 네, 왔었죠. 바로 이어서 중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이 블링켄이 하필이면 한국에서 중국을 안 가겠다. 이게 그 기자회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중 사이에 어떤 그 위기 관리를 하고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군의 첩보기관 쪽에서 군부 브레인들이 사보타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추측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군 첩보 조직 엘리트들이 이제 시진핑한테 반항을 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대미 유화책 펴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참고로 그 공산당의 마지막 근거가 인민해방군이거든요. 그래서 인민해방군 쪽은 이 정도 반항은 할 수 있을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이 반항을 했을 때 결국은 제거당할 거예요. 이 반항이 있었다면 그 세력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시진핑한테 개기면 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이제 현존하고 있는 지구 전체의 지도자 중에 오늘 살펴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다져진 권력 게이머입니다. 시진핑이. 이 시진핑보다 더 권력 게임에 능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진핑의 지금 노선은 뭐냐면은
미국과 타협하는 것, 미국에 일단 무릎을 꿇어서 일단 시간을 버는 것이 이제 시진핑이 택한 전략입니다. 아까 그 블링켄을 원래는 왕이 외교부장까지 만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시진핑이 직접 접견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거의 무릎을 꿇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중국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길이죠. 따라서 시진핑이 택한 이 방법이 중국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군부의 강경한 첩보기관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지만 결국은 시진핑이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권력투쟁 그 기법을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 기반에 도전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진핑에 의해서 중국이 헤매면서 좀비 상태로 만들어져서 좀비 상태로 진화해가지고 그걸 진화라 그래야 되나? 퇴화라 그래야 되나? 네. 퇴화해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그런 코스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게 제가 엊그저께 했던 건데, 예, 중국이 지금 5가지 정도의 절벽에 부닥쳐 있죠. 예, 인구 절벽, 그 다음에 경제 절벽,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및 금융 절벽,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절벽,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지정학 절벽, 그러니까 한국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국 안에 주한미군을 손을 보고 한국을 장악을 해야 그 다음에 무슨 대만을 도모한다든지 동중국해를 도모한다든지 남중국해를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해 홍타이지가 명을 도모할 때 그 전에 미리 이제 그 한반도를 장악을 해서 처리를 했다고요. 원에 쿠빌라이가 송을 결정적으로 깨뜨리기 전에 쿠빌라이가 복이 있어서 또 고려가 영악해서 고려가 이제 원에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원이 마음 놓고 송을 깰 수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한반도를 미리 정리한다는 게 이 동아시아 이 군사 지정학에서는 이제 그 시진핑이 움직일 때 굉장히 그 기본 사안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죠. 주한미군과 같이. 한국이 이게 뭐 이제 말하자면 친중 간첩 같은 자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지구 흔들면서 주한미군 쫓아내고 이러면 딱 좋은데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자주국방이 어마무시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절벽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절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체제나 국가가 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도전, 어려운 절벽에 부닥치죠. 우리도 뭐 수없이 그런 절벽을 부닥쳤죠. 1945년 이후로, 48년 이후로. 그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내부 역동성, 변화의 에너지, 정신의 씨앗, 이게 없는 게 중국의 진짜 큰 문제죠. 그러니까 5+5 아니에요. 중국이 부닥친 절벽 문제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부족의 문제. 이것이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크나큰 이제 문제들이죠. 이걸 깔아놓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과연 시진핑이 이제 어떤 그 유형의 사람인가. 일단 집안 내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 보시고 계시는 사진들이요. 저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가 저게 시진핑인데 시진핑이 1953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진을 찍었을 때가 1950년대 말, 1958년, 9년, 60년, 61년형이에요. 저 사진을 찍었을 때가. 이거 끔찍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 집안에서, 저렇게 칼라까지 포함해서 저 정도 옷을 입고 그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자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집이 몇 집이나 될까요? 특히 칼라는 전혀 없어요. 흑백도 저렇게 깔끔하게 옷을 다 입고 대한민국에서도 별로 없다고요. 물론 대한민국이 뭐 그때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유복한 거예요. 부수상이었거든요. 시종순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중난하이 같은 이제 그 아주 그 특별한 특권층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겠죠. 이 시종순이란 인물은 그 아버지는 섬서 출신이고요. 분홍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를. 근데 13살 때부터 공산당 외곽 조직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26년부터 1913년생입니다. 참고로 1926년에 공산당의 숫자라는 건 굉장히 작았어요. 뭐 전국 다 털어도 뭐 1000명 나올 똥말똥해요. 그때의 외곽 조직 가입 활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한 거예요. 그리고 15살에 감옥을 갔고요. 학생 그 시위 같은 거 벌이다가 그 다음에 옥중에서 정식으로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조숙한 그 똘똘한 아주 반항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 시종순이 그 선배들이랑 손을 잡고 그 연안 해방구를 만듭니다. 그 연안 해방구, 그러니까 섬서 감숙 소비에트 해방구를 만들어요. 그게 언제 일이냐? 1933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해방구에 합류를 해서 얼마 안 있어서 곧 의장이 돼요. 그런데 옆에 해방구와 합친 다음에 1935년 그 옆에 해방구 쪽에서 이 시종순을 음해를 해서 내부 인민재판으로 처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형 날짜를 받아놓고 나흘 전에 우연히 거기에 모택동이 들렸는데 그 모택동이 저거 그 사정을 보고 야, 쟤 풀어줘. 그래서 그때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1913년생인데 1935년에 처형당할 뻔했으니까 그게 22살 때죠. 벌써 22살 때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동료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구에 주도권을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섬서 감숙 해방구예요.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해방구인데 주도권을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섬서 감숙의 옆이면은 그게 이제 신강이기도 하고 또 청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치구 뭐 영하 자치구인가 뭔가 거기도 하고 그런데 다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모택동이 그 몇 년 후에 대장정을 해서 이 대장정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 섬서 감숙 해방구가 되잖아요. 연안. 섬서 연안이 이제 그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연안 해방구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당이 이게 참 그 당시에 중국 전체는 뭐 베이징이라든지 샹하이라든지 우한이라든지 뭐 충칭이라든지 이런 거대 도시를 통해서 돌아가던 때인데 이 오지의 해방구거든요. 섬서 감숙은 이 오지 해방 그러니까 당이 이 오지의 해방구를 활성화시켜서 살렸고 또 이 오지의 해방구가 중앙당을 오롯이 안아들어서 보호를 해서 살렸다. 이런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해방구도 아니고 연안 해방구의 책임자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택동이나 이제 중앙당 인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한 인물이에요. 이 시종순은 매우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후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회가 뭐냐면은 중국 사람처럼 보이고 또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죠. 그러니까 중국어가 모국어인데 무슬림인 사람들을 휘라고 해요. 회라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아래쪽 사진 두 개가 저런 모습입니다. 이 청해성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회족 이게 족속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그러니까 언어도 같으니까 종교적인 집단이지 무슨 따로 족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해성의 이슬람 반군이죠. 우리말로 하면 회반군, 예, 이슬람 반군을 이제 일어났었는데 1951년에 이걸 협상으로 굴복시켰어요. 옆에서 자꾸 이거 무력으로 진압하자 그러는데 이 청해성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위에 사진은 뭐냐면은 이 시종순이
그러니까 이 신강에, 저건 이제 생김새 보면 저게 전형적인 위구르족 생김새거든요. 신강의 위구르족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조직화해가지고 같이 이제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위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을 굉장히 정무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51년에 그 이슬람 반군을 이렇게 그 순치시킨 사건을 두고 모택동이 극찬을 합니다. 아, 요번에 우리 종순이가 한 건 말이야. 시종순 동무가 한 건 말이지. 삼국지의 그 제갈량이 그 맹획을 말이야. 사로잡았다가 놓아줬다가 반복을 해서 굴복시킨 것 같은 그런 참 훌륭한 일을 해냈어, 우리 시동무가.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시종순이 저거 되기 전에 벌써 이제 숙청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문혁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1962년부터. 이제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 섬서에,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섬서 이 해방구, 섬서 감숙 해방구를 이끈 3인방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류지단은 1936년에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요. 그리고 가오강은 이제 이 3인방 중에 시종순 오른쪽이 제일 막내예요. 가오강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이 가오강은 이렇게 별로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았는데 굉장히 수완이 뛰어나고 업무 처리를 잘해서 이 사람은 일찌감치부터 그러니까 만주 전체의 그 국공내전을 지휘하는, 그게 1945년경부터 그 총지휘자가 돼요. 그러니까 만주 국공내전이 공산군과 국민당군의 결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결판이 나고 나서, 만주 결판 나기까지가 3년 걸리고요. 그러니까 1948년에 결판 나요. 45년부터 해서. 만주 결판 나고 나서 전체 중국의 나머지가 결판 나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를 해낸 인물이에요, 가오강이. 그러니까 가오강이 이제 간이 붙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2인자 류사오치, 주운내 날리면 자기가 2인자 될 것 같거든. 그 가오강이 칼을 뽑고 주운내랑 그 류사오치를 제거하겠다고 칼을 뽑고 나섰다가 실패를 해서 1954년에 가오강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시종순이 이 류지단의 그 일대기를 출간하는 거를 뒤에서 도왔어요. 근데 류지단 일대기에 가오강을 가리킨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미화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순이 이 녀석이 가오강을 미화시켰다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이제 모택동 미움 받고, 그 당시에 서슬 10호는 류사오치 미움 받고 주운내 미움을 받으니까 죽을 자리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1962년부터 이제 그 반당 행위로 불려다니기 시작을 해요. 부수상을 하면서. 그래서 언제 확정이 되냐면 숙청이 1965년, 그러니까 문혁이 터지기 1년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말이야, 너는 고생 좀 해야겠어. 그래서 낙양, 루오양의 그 트랙터 공장의 부공장장으로 좌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거기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게 1965년이에요. 자, 그러면 1962년에 시진핑 몇 살이야? 9살이에요. 9살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아버지가 어딘가 갔다 와서 며칠씩 밤새 취조받고 돌아오고, 그래서 12살이 되는 해는 1965년이야. 그때는 아버지가 바리바리 짐 싸서 어디 시골에 발령 나간다는데, 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중난하에선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러나 꽤 잘 살 수 있는, 여전히 특권층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그건 잘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한번 영락을 하는 거죠. 9살 때부터 12살 사이에 아버지가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진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문혁에 의한 2차 숙청이 일어나죠. 문혁이 1966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부수상하던 놈 있잖아. 야, 그 녀석 어딨어?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저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그 자식 그거 지금 저기 낙양에서 뭐 트랙터 공장장 하다는데. 야, 걔도 불러와. 그래서 딱 차에 태우고 반당 분자, 그러니까 당을 파괴하는 분자,
시중순이라고 딱 앞에 간판 세워가지고 저렇게 이제 조리 돌리고 뺨 때리고 반성문 쓰게 하고 그게 66년이에요. 자, 이 무렵에 66, 67 그러니까 이 68 이 무렵에 이 시진핑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제 기억에 1967년, 68년에 그래도 뭐 좀 내고 다닌다는 그 고삐리, 중삐리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초삐리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저렇게 탁 멋있게 가방 메고 셔츠 입은 이런 사람 없어요. 좀 논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댄디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숙청당에서 영락해서 가는데 시진핑은 좀 침 좀 받는 아이인 거예요. 이게 딱 옷 입은 거 보면 침 좀 뱉고 다닌 거야. 이런 상태에서 66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66년이나 이렇게 13살 지나서일 수도 있어요. 이거 14살, 15살일 때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러고 다니는데 얘는 이러고 사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패거리가 둘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 당 간부들, 고위 관리직 혹은 대학 교수들 이런 거 가서 행패를 부리는 진짜 홍위병이 있고 고위직의 자제들이 그 꼴 보기 싫다고 이제 말하자면 짝퉁 홍위병을 만들어 우리도 홍위병. 그래서 얘들은 또 문혁에 반대하는 홍위병 역할을 해요. 거기 가입을 했다고요. 그랬다가 그게 한 67년도 사건인데 그 시진핑 불과 이제 말로 14살 때 막 저러고 다닌 거예요. 가방 속에 체인이나 식칼 같은 것도 벽돌도 한두 장 넣어 갖고 다니는 그런 폼이잖아. 지금 폼이 침좀 뱉을 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위직들 그러니까 이 문혁에서 이제 그 개망신하고 막 이러는 고위직 자녀들이 이제 따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서클을 만든 거지. 짝퉁 홍위병을.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시진핑은 그때 도망가요. 바로 18살 되니까. 그 동료는 그때 그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곡괭이 자루 같은 걸로 맞았겠죠. 뇌진탕이 걸려서 거의 반 죽어요. 대판 큰 패싸움이 붙어서 시진핑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빨리 도망가지 않았으면 내가 불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시진핑 없을 거야.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시진핑이 13살 때 문혁이 터진 건데 저 18살 되겠죠. 아버지는 지금 차 타고 다니면서 반당분자 이제 그 시중순이라고 해서 저렇게 하고 그리고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예요. 저 아버지는 연금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낙양의 트랙터 공장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연금인지 뭔지 구금인지 구금 연금 컨파인먼트니까 연금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시진핑은 저러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진짜 홍위병들과 대립하고 패싸움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당연히 문제가 돼서 이제 경찰에 잡히죠. 체포 구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다가 얘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머니가 얘 속썩인다고 다시 유치장으로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는 어린 나이에 내가 지금 그 박해를 받아서 당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배신했어.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하방의 기회가 오니까 얼싸 좋다 그러고 하방을 해요. 제가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하방에 관한 그 인터뷰를 할 때 아마 인터뷰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한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할 때 계속해서 연안 그러니까 야난이라고 불러요. 야난이면 연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섬서성 연안에 간 게 아니라
산서성, 섬서성이 아니라 산서성의 량자헌가로 갔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간 데를 연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활을 연안의 그 대장정 후에서 그 혁명 1세대가 연안에 있었던 그 생활, 그 토굴 생활과 동질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안이라고 애칭으로 그렇게 부른 건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다 뒤져봐도 이 사람은 섬서성 연안이 아니라 산서성 량자헌가에서 이 토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비디오 꼭지들은 Let's Real Talk 여기 보면 위에 뭐 하나 붙어 있죠. Let's Real Talk라는 제가 잘 보는 그 중화권인데 영어로 진행을 하는 여성분이에요. 이 중국 사정에 대해서 깊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거에서 따왔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的专列上，我记得很清楚，那是1969年的1月份，全部都哭啊！那整个专列上没有不哭的人，就是我在笑，就是我在笑，哎。当时底下我那些亲属说：“你怎么还笑？”我说：“我不走才得哭啊！我不走在这儿不就，有命没命我都不知道了，我这走不是好事吗？你们哭什么呢？”所以他们破涕为笑。 그래서 비정상이죠. 예, 아버지는 영락해서 지금 집안의 가택연금 상태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자기는 비행 청소년 비슷하게 저렇게 멋내고 옷 입고 다니면서 그 영락한 그 혁명 그 세대의 자제들이랑 패거리 지어 다니면서 애들 쥐어 패고 세력 대립하고 근데 점점 더 상황은 이상해지고 내가 그러니까 여긴 자살한단 말은 안 하는데 I won't live인가 그래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 얘기예요. 맞아 죽거나 자살하거나 죽을 것 같다 이거.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나 정서적인 게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16살 때거든요. 이 사람이 1953년생이니까 69년 1월이면 이제 만으로 16 되는 해죠. 이때부터 이제 아주 7년을 이제 22살까지 이제 거기서 살죠. 예.